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렸지만 예전에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초기 멤버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벨기에에 가셔가지고 벨기에 리에주 대학의 사회적 경제 센터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죠. 연구조사 학술국장님으로 계세요. 우리 엄영식 선생님 박수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큰 박수로 모시고 우리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형식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렇게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춘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한 13년 정도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춘천 분들하고 자리를 가지면, 아는 분이건 또 처음 뵙는 분이건 간에 또 다른 어떤 친근감, 어떤 그런 이미 벌써 이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훨씬 좀 부담도 좀 덜하고,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거는 사실은 두 부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해서 일하니까 그런 걸 좀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국제협동조합연맹과 전체 세계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같이 얘기하는 좀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협동조합 유형 문제에서 제가 좀 일을 하고 있고, 그 유형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통계적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한국의 현실과 아니면 또 세계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유형 협동조합이 어떻게 다양한지 이런 얘기 잠깐 나눈 후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얘기를 좀 던져주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더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세 파트, 제가 주도하는 건 두 파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중간에라도 나는 어느 나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어느 업종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랩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국제통조연맹 대식장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곳인지 잠깐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 말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조직들은 사실은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글로벌한 수준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공제조합이 상호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서구에 많이 있고, 또는 이제 민간단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한국의 민간단체 이런 존재하잖아요. 의미 있게 존재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정의, 공통의 원칙, 가치를 확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유형은 협동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이걸 모아보면 인류의 한 12억, 9억에서 12억 사이 정도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입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하시는 협동조합 말고도 사실은 농협의 은행 계좌가 있는 준조합원, 조합원이기도 하고, 신협의 조합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협의 조합원이시면서 또 동시에 나는 일자리 협동조합인.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협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중복 가입을 다 고려해서라도 최소한 9억 이상의 인류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만 개 이상의 조직들이 있는 걸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제가 추산한 거는 2억 8천만 개 일자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직접 고용의 일자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4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가령 노동자 협동조합에서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일자리가 있지만 2억 한 2천에 3천 개 정도의 일자리는 사실은 이제 농민, 그다음에 어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 농민들, 생산자들 뭐 이런 인구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2억 4천만 정도 중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1억 가까이는 사실 중국 1억 이상이 중국하고 인도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 또는 이런 간접적인 생산자들의 생산활동을 돕는 측면에서 한 전체 고용 인구의 10% 정도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을 한다. 굉장히 큰 규모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저희 스스로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ICA라고도 불리죠.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우리가 초기 모델로 보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1844년에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왜 우리가 첫 번째 협동조합이라 말을 하냐 하면 오늘날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어떤 모델을 가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하는 거지 이미 1700년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이미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실험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실패하거나 그 당시에 생긴 게 최근까지 있었던 것도 있어요. 어떤 프랑스의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근데 왜 로치데일 협동조합 우리가 출발 시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그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적인 모델의 협동조합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성공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협동조합이 이제 이게 어떤 뭐랄까 조직 모델로서 이렇게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미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조합들이 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당신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일한 어떤 조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정부들도 개입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소비자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생산자, 그다음에 신용협동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른 또 어떤 수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이 돼서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 뭐 미주, 북미나 남미에서도 이제 생겨나면서 이미 19세기 후반에 가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세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895년에 이런 협동조합 운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치 아래 이제 세계적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이게 1895년 건지 그 다음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초기에 전 세계 이 협동조합 대회를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에는 저희가 ICA 111개국에서 320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협동조합들이 ICA 회원이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되게 IC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되게 한 나라의 연맹, 뭐 연합회 이런 데들이 가입하고 좀 회비를 낼만 하고 좀 큰 의미 있는 협동조합들은 개별적으로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1개국이지만 더 300개나 되는 회원들이 현재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회원들이 되면 회원들은 ICA의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ICA 총회는 이제 막상 ICA 자체가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ICA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위가 있어가지고 총회에 오면 그 나라 이제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조직들, 많이 기여한 조직들은 투표권을 좀 더 많이 갖고 작은 조직들은 투표권을 덜 갖는 뭐 이런 이제 좀 협동조합과는 좀 다른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총회가 최고의 기구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선출해서 그 이사회 밑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사무국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글로벌 사무국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그 이제 글로벌 사무국이 있고 법인 자체도 현재 벨기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ICA가 사실은 저희 이 글로벌 사무국 사실은 되게 작거든요. 저희가 1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사실 그건 보면 작은데 저희가 밑에 부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의 그 내용에 따라서 8가지의 부문 조직이 연맹으로 국제연맹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농협연맹, 수업연맹, 그다음에 보건 관련 협동조합연맹, 소비자협동조합연맹, 주택, 은행, 보험, 산업 및 서비스 8개의 연맹들이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농협연맹, 이카오의 그 회장국이자 사무국이 농협입니다. 우리나라 농협.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이크프라고 하는 조직에 역시 회장국과 사무국이 지난 한 10여 년 이상 한국의 수협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개 부문 조직 중에 한국의 사무국이 있는 부문 조직이 2개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협동조합의 위상과 지위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지역적으로도 가입 조직이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협동조합들은 그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소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사무소가 코스타리카에 있고요. 아프리카 사무소는 케냐에 있고, 유럽 사무소는 이제 벨기에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맹에서 ICA 회원이 되면 그냥 ICA 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농업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입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재위원회로 저희 성평등위원회, 학술위원회, 법률위원회, 개발협력위원회 등등의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협동조합이 다 사실은 ICA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개만 제외하고요. 하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아직 회원이 아니고 여변초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회원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협동조합들은 다 ICA 회원으로 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협, 수협, 그다음에 이제 신협,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협동조합 중에 아이쿡, 그리고 산림조합 이렇게 6군데가 큰 조직들이 이제 있고 7번째 조직이 그 외에 다른 협동조합 조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들어오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협동조합 국제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는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그다음에 노협연합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뭐 등등. 그래서 사실은 명시공히 거의 모든 협동조합들이 IC의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ICA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뭐 로비 활동을 하고 협동조합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등등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협동조합 정체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뭐냐에 대한 정체성을 수호하는 게 저희의 사실 가장 큰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후반에 정말 다양한 뿌리를 가진 협동조합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협동조합이 뭐냐에 대해서 원래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적어도 요건 해야 협동조합이다. 요렇게는 해야지만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칙들을 협동조합들이 약속을 먼저 하게 함으로써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생기고 대부분의 나라의 협동조합 법이 저희 ICA가 채택한 원칙들을 법안에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제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그 법들은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거나 또는 저희가 부족한 것도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ICA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협동조합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 1884년에
가장 먼저 근대적 협동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로치대 협동조합이 자기들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이제 당시 6개인지 8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그 원칙을 가지고 조직을 하고 그 원칙이 이제 계속 로치대 협동조합을 출발한 많은 협동조합들로 전파가 되면서 이 원칙이 굉장히 공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협동조합, 세계 협동조합들이 이 로치데이 원칙을 주요한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이제 써왔다 오면서 1937년에 이제 그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재검토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년에 있었던 ILC 파리 대회에서 몇 가지 변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가장 문제적인 거래 행위가 뭐였냐면 외상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업 활동도 왜곡이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무원칙한 소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치대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금거래예요, 현금거래. 현금거래가 중요 원칙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원칙들, 나중에 이제 사실 현금거래 말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융을 통한 거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7년, 66년에 두 번에 걸쳐서 로치데일의 원칙을 뼈대로 하지만 근대적인 방식의 협동적 원칙들이 이제 수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현금거래 원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의 원칙.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뭐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등등의 원칙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과도한 거로 돼서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뭐 등등의 이제 조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980년에 와서 중요한 협동조합 1980년 어떤 시기냐면 그 협동조합들이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독립한 나라들에서 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의 한 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원과 어떤 그런 지도력이 발행되는 또 당시 사회집권도 있었잖아요. 협동조합은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이제 집단주의 경제의 모델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198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원칙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또 시장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뒤로 빠지는 이런 것이 흐름이 되면서 협동조합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3세계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몰락합니다. 국가가 지원을 갑자기 끊는 방식으로 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되게 관료화되었던 이런 협동조합들이 다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반면에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당시까지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의 조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건 뭐 그냥 일반 기업인데 뭐 있어?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위상도 분명하지 않았고 등등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진단합니다. 협동조합의 위기가 오고 있고 그걸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1980년에 레이들로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협동조합들이 21세기를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토론들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협동조합의 역할은 단지 조합원들 스스로만의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과 당시 또 이제 90년대부터 제기된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그 인류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등등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1995년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의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가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근데 협동조합 원칙은 이미 이제 있었던 건데 세 번째로 이제 개정하면서 그 협동조합 원칙의 7번째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즉 기여 이런 7번째 조항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1995년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1995년에 채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한 걸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던 거죠. 협동조합이 더 이상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아서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면서 자율성 가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제 가진 조직으로 선언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 IC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주력을 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각 나라의 법률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협동조합 내부에서 어떤 쟁점들을 이 정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에 개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면에 ICA는 직접 비즈니스는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사실 협동조합들의 몫이고, 저희는 이제 주요하게 이 정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동조합에 합의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는 ICA는 이제 국제적인 그 협동조합들의 목소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주요 역할인데요. 근데 저희가 유엔이 1946년에 생겼는데, 생겼을 때부터 첫 번째 민간 옵저버 지위 받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895년에 ICA가 생겼는데, ILO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생겼거든요. 네, 1919년에 ILO 생기자마자 처음으로 초기에 만들어진 조직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국입니다. 그만큼 이 국제기구들 중에 ILO가 협동조합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ICA, ILO는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그 외에 유엔 조직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FAO는 농업 관련된 농협들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엔이나 국제적인 어떤 이슈들에서 얘기되는 뭐 성장, 일자리, 식량, 소비, 주거 등등의 문제에서 협동조합들이 역할이 있고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리고 인정받도록 하는 활동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5년 정체성 선언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이제 이런 거다, 제가 세계 협동조합인들이 확정을 한 후에 7년 후에 이제 ILO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안이라고 하는 그 권고안을 채택을 합니다. 2002년에. 이 권고안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ILO는 한번 그 이전에 한번 협동조합에 대한 권고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2002년 권고안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ILO 권고안은 그 국제법으로서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ICA의 협동조합인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원칙들이 이 국제법적인 규범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근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도 그 ILO 기본 조약에 가입을 하냐 마느냐 막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ILO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것을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때 이것을 참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도 거의 뭐 큰 반대 없이 당시 채택이 되고, ILO나 이런 국제기구 문서 중에 이렇게 이 권고안 자체에서 어떤 그 시민사회 조직인 어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정의 내리는 유일한 ILO 문서라고 하고요. 일자리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ICA가 뭔지 뭐 이제 이런 소개입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실질적인 활동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제가 꺼내왔습니다, 이 주제를. 협동조합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나라마다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굉장히 복잡한데,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가 여태까지 이제 나라마다 아니면 뭐 지역마다 다 알아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르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좀 균일한 방식으로 생산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숫자를, 이제 통계 숫자를 생산해내는 방향을 가자라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과물로 이제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문서가 2018년에 채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나라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를 낼 때 요것들을 좀 고려해라. 뭐 길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하는 건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형, 그다음에 어떤 거를 통계를 모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한 부분에 이제 유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활동하시면서 우리 협동조합은 뭘 해야 그럴 때 사실은 그 경제활동의 내용을 되게 중시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뭐 이제 뭐 생산한다든지 소비한다든지 뭘 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도 그렇고 협동조합 운동 쪽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경제활동의 내용도 중요한데 협동조합의 유형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관찰했던 많은 사례들이 비즈니스에서 망하는 거는 시장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괜찮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인데도 망하는 경우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유형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협동의 유형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왜 협동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모든 협동조합들이 협동을 하는데 그건 같은 공통점인데 누가 왜 하느냐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유형마다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지만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여러 문제들을 다 연결되는 게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이 어떤 유형인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하고 제가 이따 좀 여쭤보기도 할게요. 또 이 통계 가이드라인이 ILO, 국제노동기구와 노동통계대회에서 채택된 거기 때문에 여기 또 일자리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누가 왜 협동을 가입하느냐 문제인데, 먼저 생산자 협동조합은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생산자들이 자기네 생산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영어로 프로듀서라고 그러는데, 프로듀스 협동조합이라 또 생산자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농협, 수협 뭐 맞죠? 농민이라고 하는 생산자, 이제 어민이라고 하는 생산자, 그들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걸 좀 확장을 시키면 자영업자도 생산자잖아요. 자기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자영업자인데 내 자영업은 내 거예요. 이건 내가 유지하는데 내 자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협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 이제 통계적으로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보니까 뭐 중소 자영업자 협동조합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아마도 제 생각에 회원 조합원분들은 협동조합에 자신들의 자영업에 잘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시는, 아마도 협동조합은 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자영업자를 더 확장을 시키면 큰 기업, 중소기업들이 자기네 활동하는데 모여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요소들, 특히나 경제활동의 경제적 어떤 요소들, 뭐
물량을 같이 구매한다든지, R&D 같이 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든지, 플러스 정책적인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여기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지금 와 계신데,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사실은 그런 데죠. 그래서 여기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농민이라고 하는 한 개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법인 기업까지 모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분들이 모인.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 생산자들에게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공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용 행태를 봤을 때는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이용자 협동조합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이용하느냐가 다른 거죠. 생산자들이 왜 이용하느냐? 생산 활동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이 통계 가이드라인, 저도 사실 이 팀에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만드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농협금융은 뭐냐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농민들을 위한 금융이잖아요.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생산자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중에. 그럼 뭐냐? 저희 최종 이 통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농협은 우리나라 농협은 기본이 생산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분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순수하게 금융 활동만 하는 협동조합, 그런데 오직 농민들을 위해서만 또는 어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금융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들은 뭐냐? 최종 판단은 뭐였냐면, 이들은 생산자들의 조합이긴 하지만 생산 활동에 쓰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 금융 협동조합에 돈을 빌려다가 소비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모든 형태의 금융 협동조합들은 다 이용자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은 정리하자면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의해서 고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경제 활동이 중요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협동조합 고용 통계를 할 때는 협동조합이 고용을 한 건 아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 활동 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4천만 명을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지점이고요. 이용자 소비자 협동조합은 쉽죠. 그러니까 내가 협동조합 가입하는 이유가 개인이 소비 활동을, 최종 소비 활동, 예컨대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금융협동조합에서 금융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보험협동조합에서 보험을 하거나, 그래서 개개인이 또는 법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개인들이 자신들의 최종 소비 활동, 뭔가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들을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이렇게 말 그대로 그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원들이 바로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있는 목표는 생산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 노동자 협동조합이 카페일 수도 있고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입니다. 소득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이 예정사 협동조합이라는 게 복잡한데,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의 다른 조합원들이 모여서 2개 이상 또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여서 동일하게 다른 그룹들이 동일하게 힘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압도적이지는 않은, 그래서 여러 다양한 조합원 유형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의 목표로 활동하는데,
그 여러 유형 중에 어느 누구가 압도적이지는 않은 유형 협동조합을 다중 이해당사자라고 적어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생활협동조합인데 우리 조합원이 이용자지만 우리 직원도 조합원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다중이해 당사자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자 조합원은 10,000명, 직원은 10명. 그래서 이제 1인 1표로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늘 소비자 조합들이 이기겠죠. 이 경우는 저희는 다중이해 당사자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소비자협동조합 비슷한 게 있어요. 스페인의 에로스키라고. 거기도 똑같이 슈퍼마켓 체인인데 거기는 소비자 조합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그리고 노동자 조합원들이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1인 1표를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51%의 지분을 주고 49%를 직원 조합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1인 1표로 가면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인 힘에 있어서는 균형을 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다중이해 당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되게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창업을 했어. 내가 협동조합 창업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난 노동자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와서 물건을 사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용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야 돼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싸움 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같이 하느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법 협동조합 예를 들면 사업자 협동조합들은 사실 생산자 협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협동조합에서 충분히 고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영업지 갖고 있는 프리랜서로 이런 형식상의 생산자 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인 경우도 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들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지만 우리나라에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실은 잘 보시면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이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 이후에 이것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것을 분명히 하고서 사업 비즈니스를 뭘 할 거냐. 왜냐하면 소비자 협동조합 모델에서 주요 고객은 소비자입니다. 조합원들인 거죠.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에서 주요 고객은 외부인입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에서는 주요 고객은 협동조합의 고객은 생산자지만 생산자들이 오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객, 일반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 구조를 잘 보지 않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럼 우리가 모였는데 도대체 우린 누구고 왜 모였지? 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 유형 문제가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은 토론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막 이렇게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지금 많이 늘려왔다가 지금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들은 게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그 애매함 때문에 지금 이제 발전 모델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제 이따 제가 토론을 제안을 드릴 건데,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뭐 이야기 주시면 한번 또 같이 토론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노동자 협동조합에 비노동자 조합원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려운 모델이라 그 잘 정리가 된 법으로 잘 정의해둔 나라들은 굉장히 잘 발달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잘 안 되는데 잘 발달된 나라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노동자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힘을 더 가지게 하고 어쨌든 간에 숫자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지분이나 목소리에서 비노동자 조합원의 역할을 좀 제한을 해놓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이 중심이 돼서 자기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방식의 조합들이 있으면 선의로 왔다가 오지만 사실은 비즈니스에 직접 관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정확하게 가면서 후원 조합원들을 일정한 약간 목소리는 약간 좀 다시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모델들이 아니면 제가 비슷한 모델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 처음엔 정말 좋은 뜻으로 다 모였는데 갈수록 이게 약간 정확히 자리 못 잡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모델이긴 한데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남들이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있었죠. 뭐 비슷한 식으로 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소매업인데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있고 소매업인데 같은 브랜드를 쓰면서 국가적인 큰 그룹으로 모여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소매 점포들인 거죠. 소매 점포들인데 브랜드 같이 써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꼭 그룹처럼 보여요. 그래서 협동조합 중앙에서는 협동조합은 일종의 물류 시스템이나 프랜차이즈 본부 역할을 하고 조합원들은 그 점포들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슈퍼도 있고 많은 경우가 약국 협동조합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의미의 약국 협동조합. 그다음에 재밌는 게 그 철물점들이 아시겠지만 철물점 개별 점포마다 물건 들여놓기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철물 점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건축자재, 뭐 스포츠용품 이런 게 업종별로 특화된 그런 점포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들이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쪽에.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보면 그냥 브랜드 한 회사로 봐요. 그걸 한 회사로 보고 어떤 때는 그 개별 점포도 그냥 그러니까 그 점포는 오너가 있죠. 사장이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인 거고 자신들 물류를 받아 쓰는 거로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방식으로도 보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에 거의 가깝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용한 만큼 많이 이용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당을 해주고 뭐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들을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도 많고 미국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데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사 협동조합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국 협동조합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뭐 터키, 뭐 남미 여러 나라들에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 업종별로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또는 단일기업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어디 있냐면은 저희가 본 거는 어, 이란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많이 긴밀하게 엮여 있지 않지만 뭐라 그러죠? 그 업종의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특정한 부분을 공유하는 그렇지만 비즈니스 완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란이나 뭐 이제 중국에서 제가 많이 봤던 거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 하지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 오일 야채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 협동조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럼 방문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본부 사무실에는 한 40명 일하는데 본부는 와서 볼 게 없다. 그 현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엄청나게 큰 그 식용유 공장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식용유 공장에서는 주로 뭐 그 기름을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 상품을 만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 그냥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이고 그 협동조합에서 그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이 협동조합이 그 이란이 지금 이제 경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하는 게 뭐냐면 그 이 식용유 기름을 확보하는 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이 찾는 것보다 외국에서 이제 수입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협동조합 하는 역할은 그 원액을 찾아오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가입을 해야지만 이 식용유 공장이 식용유 원액을 받을 수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식용유 공장 갔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막 여러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협동조합, 니네 공장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걸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죠. 사실 자기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고, 그 회사는 그, 식용유 원액을 받는 거로만 그냥 협동조합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개별 협동조합 개개의 정체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잘 못 느끼고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협동조합 본부 실무자들은 알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거에 소속된 기업들을 가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데들은 그냥 가입한 거지 뭐 거기 직원들 기업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합 기업이니까 협동조합 정체성을 가질 거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서구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를 연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그런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런 게 많고 한국식 모델은 이제 사실은 기존의 통제 경제에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 또는 어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채널로서 협동조합들을 만들었던 데들이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야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뭐 더 설명드리기가 좀 정보는 많지 않네요. 혹시 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원 조직은 사실 많은 나라들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직들은 이제 근데 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서유럽 뭐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많은 유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연합회가 중간 조직 역할을 합니다. 연합회가 거의 그 중간 조직들의 왜냐하면 그 분야의 협동조합들을 제일 잘하는 게 그 연합회잖아요. 경험치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 유형별 소비자 협동조합 연맹 연합회, 아니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이제 그래야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또 공동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정보도 교류하고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많죠. 그 외에 다른 이제 남미라든지 아시아 몇 나라들은 그 공공부문이 그런 걸 주도합니다. 지원 정책을 해서 뭐 우리나라 진흥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주요 업무는 사실은 등록입니다. 협동조합을 등록시키는 기관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1년마다 연간 보고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원 자금도 내려보내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주로 남미나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게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그 컨설팅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약간 연합회가 아닌데 그런 전문 지원 기관식으로 이제 하면서 정부 지원보다는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런 거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료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유형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그러니까 영미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국,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지원하지도 않고 연합회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면은
컨설팅 뭐 또는 뭐 이런 뭐라 그러지? 뭐 그 자체가 협동조합인 경우도 많이 있고 협동조합 지원기관 뭐 이렇게도 하는데 되게 그런 그 컨설팅 조직 유형의 조직들이 이제 어, 상담이나 뭐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뭐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흡혈 운동의 발전 과정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이겠죠. 예컨대 이제 그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게 많이 있고 플러스 이제 약간 외주를 주는 식으로 이제 뭐 다른 위탁을 준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또 영미식처럼 그 순전히 컨설팅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지원 기관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지금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임팩트를 얘기하는 흐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건 뭐냐면 뭐가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삼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디즈니가 됐든 뭐 애플이 됐건 간에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셜 임팩트가 있으면 그 활동하는 게 그래서 그 임팩트를 제대로 측정해서 이제 하면 그 누가 하는지 그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 소셜 임팩트를 강조하는 흐름입니다. 사실 이게 흐름이 나온 건 오래된 건 아니에요. 원래는 20세기 옛날 전통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하면 뭐 지원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요새 조례나 이런 거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어떤 뭐 그런 조직이 만들면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은 우리가 민주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원칙을 지키지만 플러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일들도 기여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등을 한다. 이걸 인정받아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종의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처음에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정한 사항만. 그래서 협동조합들은 만약에 지원받았다면 왜 지원받았냐? 협동조합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일제 창출로 간주됐으니까 그 자체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점점 더 그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인정,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이 당사자 입장이고, 관 쪽에서 봤을 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 좋다. 하는데, 돈을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뭐랄까, 관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아야 되고,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더 관점에 봤을 때, 니네 사회적 경제는, 그래, 좀 혁신적이야. 그래서 좀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 그런 데 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사회적 혁신이라는 개념이 막 뜰 때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거를 사회적 혁신이라고 일할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우리를 새롭게 봐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 왜 남들이 새롭게 봐줘야 됩니까? 기존에 없었던 보조금이나 지원 시스템에서 없었던 것에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새로 우리 활동은 니네가 하는 못 받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니네가 대안한 것들이 정말 방식이나 내용에서 혁신적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좀 그걸 줄이고 새로운 거 줄게.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정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효과적인 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거. 특히나 이제 그 공공 부문에서 이제 그 사회 문제를 커버하는 것에 재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제 소위 말하면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이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들어오면서 어 이제 그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그런데 민간 자본이 들어올 때는 뭐냐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는 김에 그냥 막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논리는 그 일반 기업이 민간 기업에 영리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사회적 임팩트도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흐리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혁신, 뭐 소셜 임팩트 이야기들의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실은 제 얘기인데 본령은 뭐냐면 돈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누구든 좋은 소셜 임팩트를 많이 보여주고 할수록 그래 니네 내가 10,000원을 주더라도 너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잘 쓰일 것 같아. 주는 거죠. 문제 뭐냐면 누가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임팩트가 정말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임팩트를 그러니까 시간 보고서를 잘 쓰는 애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애들이 이거 가져가더라고 그죠. 뭐가 됐든 사기꾼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그 함정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소셜 임팩트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많이 하죠. 지역사회도 기여하고 뭐 빙고에도 뭐 하고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활동하면서 얻어진 어떤 그 보상의 성격인 거지 이 이윤을 받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러한 조직 모델, 돈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놓고 민주적 운영하는 것이 많으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존재함으로써 가져오는 임팩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에 따르는 임팩트를 안 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점점 더. 그리고 또 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도 그 추세를 따라하다 보니까 내 원칙을 지키고 하는 거 뭐, 머리 아프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그냥 외부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저는 그 위기라고 봅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점 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임팩트 얘기할 때, 이렇게 소셜 임팩트의 두 차원.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소셜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사람에 기반하고 이윤 창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셜 임팩트 책정한 사람들이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런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조직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얼마나 개개인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소셜 임팩트만 보는 것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고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삼성이 SK가 뭐 현대가 임팩트가 훨씬 많이 만들죠 저희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그런 임팩트 만드는 이유가 자신들이 만들어 다른 데서 사고 치는 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운영하고 노동자 착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들한테 돈 제대로 잘 주고 사회적 임팩트를 안 만들어 좋단 말이에요. 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만 해도 인정해줘야죠. 그거 안 하고 거기서 다 개판치고 욕먹으니까 그거 이게 쉽게 말하면 커버하려고 뭐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언론을 보고 뭐 보면 막 그게 대세인 것 같아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내부적 운영을 협동조합 안 하더라, 잘 못하더라. 그치? 그럼 협동조합 지위 버리고 그냥 주식회사 가서 하라고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속편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란 브랜드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비판해야죠. 협동조합 원칙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형을 잘못 골랐거나 그런 문제지 협동조합이라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시장에서 안 될 거였거나 협동조합의 유형과 비즈니스 조직을 매칭 못 시켜서 발생한 문제지 협동조합은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는 어디도 그런 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되게 협동조합 정체성 문제를 협동조합 정체성이 무슨 뭐 마법의 막대기도 아니지만 분명히 현재 마구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협동조합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협동조합들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 유대감, 공동체 정신, 느낌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 뭐 삼성에서도 가족 같은 회사 뭐 이게 하는데 깨놓고 가족 같은 회사에서 왜 나이가 45가 넘으면 쫓아냅니까?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랑 본질이 그런 거 다르고 협동조합들에서 일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 근데 이 다른 걸 우리가 우리 언어로 남들이 보이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정말 고민이고 저희도 이제 ICA가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공공구매, 민간위탁, 음, 시장에 잘 진입하는, 그러니까 질문에 이제 보시면 공공구매, 민간위탁 등 지자체 또는 정부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회가 궁금하고, 잘 진입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약간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경제 조직이, 어, 뭘 하려고 만든 조직인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도 있고, 돈을 굳이 안 벌어도 되는 조직도 있죠. 예컨대 이제 사회 경제 조직은 다 돈 벌어야 되는 거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돈 벌어도 되잖아요. 꼭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컨대 저번에 그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영국의 커뮤니티 샵, 커뮤니티 펍 이런 사례를 가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국 커뮤니티 샵이나 그런 게 마을 기업의 모델로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그런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영국의 그 커뮤니티 샵을 방문했을 때 그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어느 기자가 같이 갔는데 얘기 듣는데 이 커뮤니티 샵은 그 마을 시골의 마을에서 어 장사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멀리 큰 도시까지 나가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누구네 집에서 애가 뭐 아프고 뭐 우리 집에 뭐 남았으니까 가져가 이런 얘기를 해주던 그런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약간 이제 황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꼭 물건을 산다는 것보다도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커뮤니티 샵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샵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열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없고 자원봉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했던 수요, 서로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뭐또 급한 거 살 수 있고 하는 수요는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시는 분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근데 문제는 이걸 인터뷰할 때 이 기자분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 기자분은 기사를 일자리 창출이 몇 개는지 써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행자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는 일자리 창출에 관점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막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제 본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돈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돈도 없고 국가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하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하는데 내가 내 돈 꼬라박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면서 유지비는 뽑을 수 있을 만큼의 더 잘 되면 심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래,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어떤 것은 노동자협동조합처럼 목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그럼 돈 벌어야죠. 돈 잘 벌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죠. 아닌 것도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협동조합이 공공구매에 꼭 참가해야 되느냐? 왜요? 주 고객이
조합원인데 저는 그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공공부문 구매를 들어갈 필요 없죠. 근데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고민이 되죠. 물건을 팔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파트가 이거는 공공부문 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시장이다. 그럼 이제 또 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논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왜 이 협동조합이 공공부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 한국 논의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공공부문가 먼저 있고 이걸 받아가기 위해서 뭘 만드는 조직들도 많이 봤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공공부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 구성한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거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잘 벌려다 보니까 공공조달과 여기 진입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보면 문제가 명료해지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협동조합이니까 사회적 경조직이니까 무조건 뭐 공공부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의미로 우리의 생산물이 사회적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따르는 어떤 법적인로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항을 열어달라 정도이지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나가죠. 그 조항도 만들고 이용을 안 하니까 뭐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막 엮어주죠. 공공기관 막 팔목을 잡고 와가지고 해야 했나 이러고 하고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잘하려면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뭐 하는 조직인지 뭘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맞는 목표와 거기 맞는 시장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분명하게 공공구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협동조합이 공공구매에 가고 싶다. 그 공공기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들은 돈을 다 당신네들 조합원인 그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벌어야지 왜 우리한테 오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먼저 우리가 바쁘더라도 순서를 맞춰 생각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또 올라오신 게 이제 협동조합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느 조합이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을 갖고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조합원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의미나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는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면서 내용을 계속 상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 이유가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 하나로 교육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교육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활동 전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 협동조합들 가면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너무 똑똑해요. 조합원들이. 과잉 교육 등도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협동조합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정답이 있고 그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요즘은 이런 방식 교육 철학은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면 여러분들이 해외 나와서 조합원 교육이나 교재를 물어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근데 되게 이제 되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이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재가 훌륭하게 있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짜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정답을 주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게 뭐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협동 원칙이 뭐고 협동조합이 뭐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이상 뭐 할 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거는 그 교육도 또 가르침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인 것.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생각을 하는, 뭐 교육을 포함한. 그러니까 사실 경제활동이라고 우리 협동조합은 다 경제 조직이니까 다 바쁘시잖아요. 뭐 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틈을 째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저는 꼭 우리나라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냥 교육보다는 일종의 뭐 인간관계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다양하게. 저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교육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교육을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 문자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거로 국한시키지 말거를 하면 그것보다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그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질문 주시는 선생님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좀 더 교육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다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교육시키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협동조합 마인드가 막 생기면 갑자기,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연구하면서 협동조합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건 개인 건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뭐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데 두 번째는 도구로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함께 뭔가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약속, 뭐 계약서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업무 매뉴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 자영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방식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을 가입하는 이유가 협동조합이 정신이 너무 추천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협동이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함으로써 내가 큰 도움 받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막 일일이 막 협동조합을 막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의 확실히 협동조합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죠. 세 번째로 제가 위협보는 거는, 실험실로서의 협동조합입니다. 실험실로서의 협동조합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협동하는 거예요. 뭘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100개 하면 한두 개 뭔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실험실처럼 타오르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성공하는 순간, 어떤 협동이라는 방식으로 단지 하나의 사업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비즈니스 업계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사례 드는 게 벨기에의 스마트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인데 조합원들이 한 2만 명이 돼요. 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바로 상상하는 거는 예술인들이 2만 명이나 모여서 열심히 같이 일하는 막 생산자 협동조합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일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 협동조합은 가입함으로써 프리랜서들이 피고용인 지위를 획득을 해요. 그 협동조합이 피고용인 지위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프리랜서들이 외부의 계약자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영업자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의 피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스마트가 외부에 주문한 사람하고 서비스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리랜서들이 자기들의 프로젝트는 그 기가 많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고 사회보험을 피고용인에게 잘 돼 있는 거기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이나 모여있다 보니까 또 모여서 뭐 하기도 하는데 기본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나오기까지 거의 15년 이상의 실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리기업에서 좀 어렵고 국가가 하기 어려운데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맨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 프리랜서들을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의 실험실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은 공동체로서, 도구로서, 실험실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 각각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하려면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민족 운영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협동조합일 수 있지만 도구로서 협동조합을 설계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효과적으로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뭐 좋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임팩트를 기대하는 거는 약간 안 맞는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 실험실을 해보려 그러면은 실험실은 말 그대로 실험실이기 때문에 툴이 되게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정신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험 정신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섞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들도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신과 그다음에 그 전체는 그 갖고 있는 비중이나 역할을 봤을 때 협동조합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그 전체 특히 이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나 이런 데가 그런 정신을 가짐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그 중소기업 조합원들에게 의미를 부여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여전히 대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알고 이런 거는 살짝 어려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뭐랄까 각각에 맞는 시간 약도 그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다르냐 쓰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따라서 처방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뭐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이제 전체 그 흐름에 대한 걸 좀 정보를 배경으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 때 협동조합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 2008년 경제 위기의 본질은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금융 버블이 터진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본 정의상 협동조합은 자기 조합원의 투자금 및 주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자본이 외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 리스크가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또 어떤 윤리적 경영을 지향하기 때문에 금융협동조합들도 당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지. 일단은 그 피해갔다. 당시에 어떤 그 위기의 핵심을 피해갔다.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이제 팬데믹 지금 상황에서는 협동조합들도 거의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특징적인 상황에서는 벗어난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의 위기로 전이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저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봤던 사례들은 이제 주로 노동자협동조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는 협동조합 그 수익금의 되게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잉여의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적립하고 이것을 분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걸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본법에서는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에는 없죠. 그 조항이. 그 이제 의무적립 그 문제가. 그러한 유럽의 라틴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가 노역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노역들이 그 내부의 그 현금 유보율이 되게 높은 겁니다. 자본 유보율이. 왜냐하면 해마다 수익이 남으면 일정한 비율을 계속 그 적립을 하고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그 다음에 적립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계속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실물 경제로 위기에 전이될 때 이제 돈이 마를 때 협동조합들은 한 2, 3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설계가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겪었지만 또 그런 제도적인 그 틀을 통해서 다른 해법이 가능했고 또 이제 협동조합들은 이제 누굴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뭐 임금을 좀 자율적으로 낮춘다든지, 왜 자기들이 사장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위기 극복이지, 이것이 어떤 뭐랄까, 굉장히 막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저는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로서 비법이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때 이후에도 협동조합들이 이제 뭐 어디에 더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그 농업 부문,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험.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되게 유명한 부문들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자리를 다른 자본주의 기업들이 채우기 전에 먼저 선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업종이 영역이잖아요. 유통업, 보험, 금융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조합원들 가진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고객층을 가진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즈의 힘으로 그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농업, 수산업 분야, 금융 분야, 보험 분야, 그다음에 소비자 분야는 역사적인 의미의 성공을 한 거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사실 전 세계 모든 업종이 꽉 차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꽉 차 있는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영역은 사실은 남은 거는 이제 작은 일자리 정도, 작은 규모의 기업들, 일반 시장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방식이 남은 게 사업자나 노동자 동조합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기존에, 그러니까 스케일을 많이 키우는 방식의 모델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200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대규모 금융, 뭐 농업, 소비자 분야가 발전하는 경향을 보지 않고 있어요. 대개 유지 또는 합병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이 영역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남은 작은 여지 중에서 성장하는 걸 자세히 보면 이제 새로운 창업으로서의 노동조합이나 또 사업자조합들이 프리랜서 조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의미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영역에서 했던 그런 사회 문제들의 해법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내 일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장과 국가로부터 공이 자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증가하고, 한국의 협동조합 모델의 성공, 현재 그 모델은 이 흐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흐름에. 왜냐하면 그 전자인 그냥 창업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막 갑자기 늘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시 산업적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미래 산업에 뭐 디지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막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분야의 협동조합, 뭐 비트코인이 협동조합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확신이 없고요. 그쪽은 또 다른 속성이 있어서 하지만 관심이 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기반한 산업이 어떻게 협동조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플랫폼 모델을 협동조합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의 관찰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문화적 차이. 사실 방금 문화적 차이가 없겠느냐. 유럽은 기본적으로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적 배경이 협동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그, 유럽은 기본적으로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도 있고요. 남미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연대와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경쟁을 덜 강조하는 건 있죠. 유럽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도 협동조합을 잘 됩니다. 그리고 어, 다르게 보면 사실 한국도 협동조합이 되게 잘 되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협동조합 볼 때
자꾸 농협이나 이런 걸 빼서 그런데 사실 다 포함해서 보면 한국이 협동조합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는 뭐 그런 문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새로운 협동조합 흐름들하고 전통적인 흐름의 차이, 세대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20세기까지 협동조합이라 하면 또는 협동조합 많은 모임, 조직은 내가 가입하면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내가 소속감을 가지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러한 방식의 소속감을 그 우표 방식이라고 우표. 우표를 이렇게 침 발라서 딱 붙이면 붙는 거잖아요. 근데 21세기 오면서, 20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오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가들의 소속감을 다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일정한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 옮겨 다닐 수 있고 소속감이 없느냐? 없진 않아요. 소속하죠. 사람들은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소속감과 관계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자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포스트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표 방식의 소속감과 포스트잇 방식의 소속감으로 사람들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단체에 가입할 때 옛날에는 통장 가입하면 뭐 교육도 맨날 받으러 오고 회의도 맨날 오고 뭐 맨날 어우러 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로서의 그런 것들이 기본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바쁘잖아요. 바쁘고 뭐 온라인 페이스북 체크해야 되고 뭐 많은 소속감이 갈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래서 모든 조직에 다 충성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되게 여러 층위에 되게 가벼운 참가부터 아주 높은 참가까지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말할 수 있죠. 뭐 모여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 막. 그건 정말 옛날 세대의 생각인 거죠. 지금은 개개인이 주인이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파란 데 모이고 협동조합이 점점 더 저는 이제 공동체로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지. 그래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게 가입했는데 맨날 와서 뭐 회의 참가해라, 뭐 회의 참가하면 뭐 발언해라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강요하는 것 같고 실제 강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뭔지, 우리 시대의 이제 이런 어떤 거버넌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총회를 할 때 이렇게 다 모여서 서로 막 그렇게 막 해야지 이러는 건데 점점 더 온라인 총회가 도입이 될 경우에 그런 뜨거운 참여했던 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냉랭하고 또 거꾸로 참여를 절대 안 하셨던 분들도 뭐 온라인이니까 잠깐 들어가 볼까 해서 또 새로운 참여가 생기고 참여에 되게 다양한 층위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잘 잡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고정된 어떤 이미지로만 박혀가지고 하면 되려 우리가 되게 구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문화적인 차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 참여 방식, 또 대화 방식을 협동조합들이 이제 체화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급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걸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글쎄 우리 지역에서 듣기 힘들었던 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그 특히나 제가 사례 요청을 진짜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같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사례 소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저희 성장 단계별 교육은 거의 이제 매월 진행이 되니까, 다음에 또 좋은 교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그 강의해주신 엄영식 선생님께 오늘 감사의 박수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